자, 이번 강의는 338페이지 계약의 해제입니다. 이 계약의 해제도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좀 양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맞춰줘야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계약법 들어오면서 제가 참 이런 말 많이 하죠. 반드시 나옵니다. 막 이런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계약법 부분은 나오는 부분이 딱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출제 양은 민법 총칙하고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20% 정도 출제된다고 봐요. 그러면 20%는 몇 문제죠? 8문제. 그러면 아마 충분히 60점 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의미 성질이 나오는데 일단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해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법적 성질이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는 거고요. 효과는 유효한 계약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실효시킨다,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취소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해제는 언제 하나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하고요. 두 번째, 해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효과는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뭐죠? 무효화시킨다는 얘기죠. 2번, 해제권에 발생해가지고 1번,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약정 해제권이라고 하는데 주의할 점 뭐냐면 약정 취소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란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는 데 반해서 해제는 쌍방 간의 계약으로 약정으로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약정 해제가 되는 거고요. 2번,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것이 뭐죠? 법정 해제권이고요. 법정 해제권에가 나와 있는데 가장 한 가지입니다. 채무 불이행이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채무 불이행이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이행지체고요. 이행지체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초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맨 밑에 디귿번 예외해가지고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든지 아니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이행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재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 2번, 자, 이행 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 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 불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죠. 끝.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면 이건 뭐죠? 위험 부담 문제로 해결하고요.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이게 뭐냐면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이행 불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 이행이 있죠. 이것도 채무 불이행인데 둘은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도 불완전하고 나중에 추후에 완성할 수도 없다면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채권자도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령해 줄 채무는 있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수용을 지체하는 것도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할 점 이것도 불능이 아니라 지체이기 때문에 채무자 측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요. 그래도 안 받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그 밖의 사유인 경우에 가지고 기억,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할 수가 없고요. 니은번,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행을 강제할 수는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요.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했을 때 그 협력 의무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자, 3번 행사해가지고 1번 해제권의 행사, 행사의 자유, 하든 안 하든 누구 마음이요? 채권자 마음이다. 2번 행사의 방법, 특별한 제한은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입니다. 자, 어떻게 문제냐면은 해제는 단독행위고 형성권이기 때문에 해제에다가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만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는 가능하고 유효한데, 만약에 그 기한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건이 성취된다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또다시 해제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해제 의사표시와 그 철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것도 일반적 의사표시도 똑같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돼서 효과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철회하지 못하고요. 물론 도달하기 전이라면 아직 효과가 없으니까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넘겨보시면 해제권의 불가분성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부정적인 겁니다. 따라서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제하게 되고요. 역으로 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은 긍정적인 거니까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도 더 이상 해제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4번 해제 효력입니다. 1번 계약은 해제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실효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해제 효과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제3자 보호 문제가 있거든요. 이 해제에서는 아주 특이합니다. 제3자는 둘로 나뉘게 되는데, 만약에 제3자가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던 제3자라면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원상 회복해 줘야 되고요. 교재는 없지만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라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이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계약을 왜 해제했냐면 채무 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별도로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물론 여기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해야 되고 원상회복해야 될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됩니다. 끝입니다. 자, 5천 기본 개념 문제에서 1번 보시면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1번은 중요하기도 하고 아주 달라요. 이게 작년 기출 문제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서 본 것이지만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당연히 맞는 질문이겠죠. 3번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까지 끊어볼게요. 자,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왜 하는 거냐면 채무불이행이어서 해제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상대방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면 이행하지 않는 것이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그죠? 아니니까 계약을 뭐 할 필요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체결 하고 계약을 해지하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것이 이행지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뜨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이 소멸되어야 뭐죠? 채무 불이행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상대방이요,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안 하겠대요. 그러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그놈은 뭐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해제는 언제 하는 거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상대방이 무엇을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데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거고요. 이행 불능 할 수 없어서 못해요. 그때도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없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매도인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 제공을 하여한다. X가 되는 거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놈한테 저는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4번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 매매 계약 해지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요? 토지 매매 계약이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자,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을 또 팔았어요. 그러면 산 사람은 땅을 샀으니까 제3자로서 뭐 받겠어요? 보호받겠죠. 근데 땅을 샀어요. 근데 거기다 건물 짓고 그 건물을 팔았어요. 이때 토지 매매 계약이 해지가 됐을 때 건물의 매수인은 뭐예요? 제3자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뭘 해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 이 양반은 뭐 샀어요? 건물을 산 거죠. 토지 매매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 전체를 다 해제하려면요. 그렇지만 자신의 지분권에 관하여만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굳이 전원에서 전원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은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많은 분들이 좀 틀렸습니다. 조금 까다롭게 나온 정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출 문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잘못된 거죠. 1번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X. 왜요? 모든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처리하지 못하죠. 2, 3, 4, 5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3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그러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뭐 할 필요 없나요? 체거할 필요 없죠. 또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죠. 또 하나 더 추가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이 며칠이냐면 6월 2일이에요. 근데 6월 30일 날 이행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놈이 오늘 와가지고 6월 2일 날 이행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굳이 6월 31일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는 거죠. 따라서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굳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매수인이 채굴을 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일은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X죠. 이행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굴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행 또는 이행을 증후할 필요가 없죠. 마지막으로 변제기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 없다. 변제기가 미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죠. 자, 4번 문제입니다. 해제권과 취소권에 비교해서 틀린 것은, 일단 가장 주된 차이점은 해제는요 계약에 대해서만 하고요, 취소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는 계약도 할 수 있고 단독행위도 취소할 수 있지만 해제는 계약에만 할 수 있고 단독행위는 못해요. 따라서 1번 해제 및 취소는 단독행위 경우에도 가능하다 X가 되는 거고요. 2번 해제든 취소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고요. 3번 그 권리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 되고요. 4번 해제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약정 해제권을 유발할 수 있지만 취소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취소 사유만이 존재하고 있고요. 5번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해제와 취소가 공통된 것이죠. 5번 문제입니다. 타당하지 않은 것인데 4번 보시면 해제는 소급효를 가지나 해제 조건은 어느 경우에도 효력을 소급시킬 수가 없다. 이게 X죠. 자, 왜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1번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 채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은 상식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일부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일부만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다만 그 일부분으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정지 조건부 계약 해제입니다.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되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해제한다고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4번 해제는 왜 하는 건가요? 이행하지 않아서죠. 채무불이행이 있어죠. 그래서 만약에 해제권이 발생했는데 그쪽에서 순순히 이행한다면 더 이상 해제할 이유는 없고 해제권은 뭐가 되겠어요? 소멸이 되겠죠. 읽어볼까요? 해제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 해제 전에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 채권자가 적법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 채무자는 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입니다.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 겁니다. 따라서 해제를 하고 나서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또다시 별도로 뭘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넘기셔서 7번 해제는 불여식행위고요. 반드시 문서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은 반복적이네요. 5번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또다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요. 9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불가능한 거죠. 이행 불능이죠. 이때는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채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고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취소와 해제 이동, 취소와 해제의 차이점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왜요? 해제는 계약에만, 법률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취소입니다. 따라서 양자는 법률행위 일반에 관하여 인정되는 제도에 대한 X고요. 11번입니다. 해제 효과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첫째,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받은 날부터 멀려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따라서 3번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의 이 길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X입니다. 이 길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입니다. 답은 3번이 되죠. 넘기셔가지고 12번이 나옵니다. 반복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3번이 답이죠. 한번 보시면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게 뭐냐면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거든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약속한 날짜에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돼요. 굳이 해제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 채무 불이행이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면 그것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해야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죠? 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고요. 이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요. 1번과 2번은 물론 X예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 2번은 좀 우리가 뭐 다 아시는 건데 보시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는데요. 요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그럼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갑의 거죠. 참 이런 내용 우리가 많이 했죠, 그죠?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갑의 거죠.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무엇도 무효가 되겠어요? 등기도 무효니까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이거든요. 따라서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매도인이 해제한 경우 그 해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면 말소 등기 없이도 바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왜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4번과 5번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해제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1번 매수인이 수인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중 1인이 해제권을 포기하면 다른 매수인도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매수인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나머지 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기셔서 15번입니다. 자, 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계약법 규정은 다 뭐죠?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해제권에 관한 민법 규정도 당연히 뭐죠? 임의 규정이긴 한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3번 해가지고 특약으로 그 요건을 감경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인 거예요. 자, 왜 X냐면은 법정 예제소에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채무불이행이에요. 뭐 어떻게 감경할 건데, 그죠? 따라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래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맞는 것을 찾는데 1번 해제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제하면 되기 때문에 당사자 중에 한 명이 해제하면 된다. X가 되고요.
2번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계약의 해지나 원상회복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이때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악불문하는 제3자고요. 그 다음에 4번 해지란 장래 향하여 계속적 계약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게 해지입니다. 따라서 해지는 해제와 달리 소급표가 없고요. 5번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죠. 그러면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대차 계약 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당사자가 해지를 통과하면 일정한 기간 후에 지난 후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인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실내이익배상이냐 이행이익배상이냐 이거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계약 체결 중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그 두 가지만 뭐죠? 실내이익배상이고요. 나머지 모든 손해배상은 다 이행이익배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에서 실내이익배상이다라고 공부했던 이유는 뭐예요? 걔가 특별해서 그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행이익배상이고 그 두 가지만 실내이익배상이라고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4번을 답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어차피 이제 심화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1번 보시면 갑은 을에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뭐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고 사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어떤 문제냐면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러려면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죠? 소멸시켜야 되고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건 반복하셨죠. 3번 갑이 일단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면 을에게 지연 손해금 청구를 위하여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될 필요는 없다. X입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잘 읽어볼게요. A는 자신 소유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인도는 1교년 10월 30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는 자신이 이사할 집이 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잔금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날짜에 명도를 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이행지체인가요? 이행불능인가요? 지금 이 사람이 이사를 안 나가고 있죠?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핑계댑니까? 자기가 이사갈 집이 안 비어서 못 간다는 거죠. 이건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행불능이 아니라 이행지체예요.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래도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5번 B는 10월 30일에 경과하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 키포인트는 뭔가요? 이행 불능이 아니라 뭐죠? 이행지체라는 것만 캐치해내시면 되겠죠. 자, 넘기셔가지고 3번입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보시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어떻게 해요? 해야 되겠죠. 그죠? 문장 풀어 읽어볼까요? 갑과 을은 2000년 5월 1일 그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매매계약 예금 1억 원으로 하여 계약금 1000만 원을 하고 중도금 4천만 원을 2000년 5월 지급하며 잔금 5천만 원 2000년 10월 1일 등기 전으로 결고 즉시 계약금을 받았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을 볼까요? 병이 중도금 중 3천만 원만 지급한 채 잔대금 지급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럼 이건 뭐예요? 이행지체죠. 따라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뭐가 필요한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거죠. 계속 반복 중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따라서 갑과 을은 등기 이전에 관한
이행의 제공 없이 중도금 잔해 및 잔금의 지급을 상당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채거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4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제3자 문제를 모아본 겁니다. 자,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보호하지 않아요. 따라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도 해제에 있어서 제3자예요. 따라서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요 임차인이 해제에 있어서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등기까지 갖춘 이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고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까지 갖추지 않은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3자로서 보호받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4번은 뭐죠? X족이죠. 볼까요? 갑재단법인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위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문제냐면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나오는데 말씀드리면 대표권 제한을 하려면 정관에 기재가 돼야 되고요. 그 정관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대표권 제한에 관한 내용이 등기돼야 되고요. 만약에 등기가 안 됐다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악이라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시험범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요. 5번도 뭐 시험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은 보지 않으시고 1번과 2번, 3번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